박정희의 그 영구 집권을 기도하는 이러한 그 정책에 온 몸뚱이를 바쳐서 격렬하게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때거든요. 그때 박정희 이행이를 가졌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당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봤느냐면은 이행이 그 책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 분발이 되었다. 유신 정권에 벌칙거리가 있었다. 젊은이들을 단번에 체제 저항 세력으로 바꿔놓은 책. 정권은 책과 저자를 가두었다. 리영이었다. 유신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군사 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였다. 냉전을 극복하자는 통일론의는 모조리 반국가적 행위로 매도당했다. 이 같은 정권의 거짓 안보 논리에 칼 같은 증거를 대 안보 우상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다. 리영이었다. 9번 기소에 5번 구속, 4번에 걸친 해지. 리영에게 가해진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하지만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글쓰기는 그가 진실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우리 80년대를 혁명 시대라고 부를 수 있고 80년 내내 우리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의 모태가 광주 사건이었고 광주 민주화 투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행동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행동하는 자들에게 논리를 부여해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준 분이 바로 이영희 선생님이시고. 스승은 없고 오역만이 난무하던 시대, 사람들은 그를 스승이라 불렀다. 거짓에 가려진 진실에 빛을 들이댔기 때문이었다. 험난한 시대를 건너온 우리 시대 사상의 은사, 리영이를 만나보죠. 우리 시대의 사상의 스승님이시라는 리영희 선생님을 맞아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MBC에서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광주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전 3부작 진행을 맡은 임헌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 주인공이신 리영희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서 오셔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광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애환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리영희 선생님도 광주라면은 이가 갈리는 측면도 있고 여러분들을 뵙는 가슴 설레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광주 가장 쓰라림을 겪으실 때는 또 광주죠. 광주 민주항쟁의 배후 조종자라는 낙인을 지켜서 들어와 있었고 그 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내 책에 나와 있지만 책 때문에 사상의 원흉이라고 또 존칭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반공법으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1년 동안 여기서 지냈죠. 고생스러운 1년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광주시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해방 후의 역사를 통해서 남한 우리 사회의 하나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갖 모순과 부정의와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정치적인 학대와 박해와 이런 것을 한 몸에 져야 하게끔 강요당했던 어떤 상징의 도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아픔의 상처의 뜻을 같이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974년경에 한번 광주 그때 오셨을 때 한양대 그 신방과 교수로 계실 때 오셨을 때 그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 뭐 박성무 씨라든가 시인 김남주라든가 그 교재 계실 분들하고 한번 그 만나 선생님 찾아와셔서 소모임을 가졌다는 말씀. 그렇죠. 그때가 광주를 방문한 나 인생의 첫 기회였어요. 학생들의 사회조사 사업을 위한 이제 일로 왔었는데 요간에 누르니까 어떤 광주 이 지역에 교사 한 대여섯 분이 찾아왔어. 그래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그러니까 1974년 여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길가에서 한양대학 학생들을 만나서 내가 왔다는 걸 듣고 찾아왔노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가졌어요. 예. 거의 처음 만남이었는데 광주와의 만남도 그렇고 광주 분과의 만남이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교사들이 다 그 누구지 그 시인 김남주, 겨울공화국 양성우 예. 영향도 받았고 그 김남주나 그밖에 이름을 잊어버린 박성문은 물론 그런 분들이었어요. 첫 방문부터 대단히 광주에서 불순한 사람들 만나서 나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선동자라는 말씀. 그건 뭐 뒤에 좀 이해가 있겠지만 그때 난 놀란 것은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나로서 우리 세대는 광주 일제 시대의 광주 학생운동의 성지를 찾아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학생들 데리고 그 광주 지금 광주 그 당시에 광주 일고라고 그랬나? 일고라 그랬어요. 일고인가요? 예. 그 저것이 있는 걸 알거든. 비석이 3.1 그 학생운동의 기념 비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찾아갔어. 그랬더니 수위가 못 들어온 안 된대. 그 근처에 가면 안 된대. 아니 어째서 이 광주 학생운동의 성지에 한국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건 또 어디 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여간 여기는 지금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못 들어가게 해.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결혼하고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유신 체제에 들어서면서 군사정권이 그 광주 학생 사건을 역사에서 말살하기 위해서 일체 그거를 봉쇄해 버렸더구만. 학생은 날도 없애버렸어요. 가서 그 기념비 주변에 가서 경배하거나 뭘 하는 것을 불온 사상적인 행동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아하 이게 진짜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상징적인 인상을 받았어요. 5월 17일 날 밤 11시 30분에 끌려가는데 5명의 괴한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때가 서울역에 굉장한 집회가 있고 상당한 그 상황에 위급함이 있었지만은 광주 사태 같은 그런 것을 상상은 난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신문에는 그게 지금 신문으로 보면 뭐 선생님이 주모자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까 봐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영광스럽게도 이게 그 5월 18일 동아일보의 지면이에요. 여기에 소위 과거의 부패분자들 이후락이니 김종필이 일당을 쳐버리고 또 한쪽으로 김대중 정치 세력을 쳐버리고 한쪽에는 광주 사태의 주모자 7사람 해가지고서 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전두환 일당이 도대체 엉뚱엉뚱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난 광주라는 것을 74년에 학생들하고 그 사회조사하기 위해서 몇 사람 왔다가 몇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술 먹고 돌아간 이후에 와본 일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때 광주 사태 원흉이라고 7명을 지목한 것이 예춘호, 이거 아주 온순한 정치인입니다. 아주 지식인이고 인텔이고 문익환 목사, 김동길 교수, 김동길 교수는 이거 군사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고전에 이빠른 소리를 했지. 예. 그 임명진 목사, 이건 도시산업선교회 노동자들을 저거 한. 그다음에 시인 고은, 뭐 고은이가 무슨 이런 혁명가살 시인인가? 그다음에 이영희. 나는 광사태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제발 와서 좀 지휘해 주시오 해도 아이고 그만두시오 겁나서 난 못합니다 할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선량한 전혀 정치나 권력이나 아무런 관계도 욕심도 없는 사람을 단순히 자기들 과거 이승만 박정희 때 싫은 소리 하고 미움받는 사람을 이 광사태에다 갖다 붙인 거야. 난 몰랐어요. 나올 때까지 몇 달 뒤에 석방되고 나올 때까지 광사태가 난 줄을 모르고 나왔다고요. 광사태 주모자인데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자들이 조사를 하면서 5명부터 조사하면서 뭘 종이를 세워놓고 가끔가다 광주 갔다 와서 광주 소리가 나와. 그래 나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자식들이 사람을 여기다 잡아다 놓고는 계집 데리고 광주 놀러 갔다 오는 모양이구나. 난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광주 사태라는 게 난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조사해봐야 그냥 광주 사태하고 연결이 될 거 없고 사실 김대중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난 정치적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덕지가 없으니까 석방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있다고 그래. 그때야 내가 내가 이것 때문에 들어갔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광주민주항쟁이 지난 다음에 그 처참한 사태가 지난 다음에 몇 해 후에 이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가 동아일보하고 짜가지고 동아일보가 전면으로 그 미국 대사의 릴리 대사인데 미국은 전혀 광사태 관여한 바도 없고 책임은 물론 없고 일체 뭐 없었다. 이런 변명의 글을 일면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각 릴리 대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13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미국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발뺌을 해도 될 수 없다는 걸 적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이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뭐 큰일 났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나 그 얘기를 후회하더라고. 자기들이 긴급 소집이 돼서 그 번역을 하고 와싱턴에 보내고 그랬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리 대사가 다시 나에게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내가 재반박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고 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모든 상황 증거로 해서 미국이 발뺌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한국 국민들을 농락하는 발언이나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신문 지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중 토론으로서 하자. 나 영어 잘한다.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거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재 일본 옛날 식민지 일본 총독에 해당하는 총독과 같지 않아요? 미국 대사하고 한 평민 대한민국의 한국의 한 평민 학자가 개인이 미국 정책의 핵심을 두고 이렇게 논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전후무후합니다. 이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바로 우리 시대의 이론으로 정립해 주신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혈맹이나 우방이나 동맹이나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많이 괴롭힌 부분도 있다. 그리고 거짓도 많이 했다는 것을 백일화에 드러내면서 1980년대 운동이 추동되었고 그 좋은 표본이 바로 닐리 대사와의 논쟁인데 이영희 선생님 전에는 전혀 없었고 그 후에 그 영향을 받은 젊은 사회학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많이 그 양반을 본보기 삼아서 선배가 가신 길,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 자각으로 오늘과 같은 미국을 정난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연구의 장을 마련해 놓은 것이 그 양반의 업적이시죠. 선생님,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의 중등 교육까지 다 받으셨는데 그 어렸을 시절에 그 고향 그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고향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 고향 평안북도는 1937년 현재 정도로 해서 전기, 전화, 철도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한의 면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새마을운동으로 70년대에 들어와요. 그거로 비하면 한 40년 앞서 있던 거예요. 30년 적어도.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아니지. 조선의 북부가 그렇게 앞서 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금광이 뭐 세계적인 금광에다가 온갖 공업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다음 문화적으로 말하면 그쪽은 훨씬 좀 기독교의 신교가 대륙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친이 어머니께서 압록강 일대에 몇 개 군에 말하자면 1등 부자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그래봐야 천석군이지만 여기 호남 평야의 만석군인 이런 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산지대인 거기서는 천석군이라는 건 대단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것을 자랑하는, 평생 그걸 자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아주 고통이 많으셨죠. 밤낮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가 종을 2명 앞세우고 또 무엇을 발구에다가 말 몇 필에다가 예장을 해오고 뭐 이런 좀 그런 동네가 우리 편도 고향입니다. 바로 우리 옆 마을이 김소월이가 1924년인가요? 예, 그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동네죠. 김소월이 그 옆 동네 국민학교로 올라가는 조그만 언덕길 옆에 동아일보 보급소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때 선생이 그 얘기를 해준 것을 지금도 기억하죠. 예. 책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외삼촌 되는 한 분이 그 땅을 딱 그냥 그 말씀 좀 하시죠. 우리 그 어머니의 동생이죠. 남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그 당시 대정시대, 일본에서는 대정시대인데 1920년대죠. 말하자면 사회주의 사상, 개혁 사상, 농노 사상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그 할아버지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야말로 조기 대가리 매달아 놓고 수전노처럼 쌓아온 재산을 털어버렸어요. 맞음 농로 해방, 소작군 해방, 토지 문서 주업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안북도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와의 사이에 11월이면 벌써 얼음이 다 짱 건너갑니다. 그래서 독립군, 그 당시에 우리는 독립단이라고 그랬는데 독립군이 밤마다 넘어와서 독립 자금을 나쁘게 말하면 뺏어간다고 할 수 있고 일본 기관에서 우체국이라든가 뭐 그 밖에도 그렇고 또 우리 부자들에게서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큰 부자를 만들어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오동진 장군의 독립군 휘하에 들어간 거예요. 의식화가 된 거예요. 의식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에 자기가 모셨던 우리 외할아버지에게서 수차례 뺏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세 번째 왔을 때 내가 어머니 배 속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날 분만하기 위해서 친정에 가 있었던 그날 밤에 들어닥쳐가지고 셋이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협박하다가 외할아버지가 독립도 좋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세 번, 네 번씩 줘야 하느냐 하고 반발하니까 해는 벌써 동이 트고 일본 경찰이나 다닐 거 하니까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는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기 친동생 이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친동생하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독립군에 간 과거의 모습, 이 둘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돌아가실 때까지 원망했죠. 난 내 집안에 훌륭한 분이 두 분이 계셨다는 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지만. 예, 선생님 그래서 그 초등학교 마치시고 중학 과정을 진학하실 때 이제 서울로 그 공업 일제 시대는 대부분이 2년제고 5년제 정규 합종 중학교에 해당하는 우리 같은 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급이 높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일생과는 전혀 그 딴판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공계를 전공시켜서 편안하게 일생을 보내라는 아버님의 그 영향이겠죠. 그 공업학교 가신 게. 난 그냥 아무런 요새 같으면 자기 주장이 있었겠지만 국민학교 나오더라도 그때는 가라는 대로 해서 간 것이지. 머리가 좋으니까 어려운 학교에 지금관 중학교에 갔다는 것으로 해서 온 거예요. 아마 그때 그대로 왔으면 지금쯤 어디 굉장한 기술자가 되고 그랬겠지. 이런 글 같은 거 안 쓰고 뭐 해서 형무소도 안 가고 잘 살았겠는데. 예. 근데 선생님은 그런데 가셔도 거기서 또 무슨 노조나 뭘 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지. 예. 그 공업학교에 다니시면서도 굉장히 독서를 그때 많이 하셨고, 그 어떤 이 전기 기사 한 분으로부터 곧 일본이 망한다는 얘기도 들으셨고, 그 일제 말기 어수선함과 8.15를 거의 뭐 예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그렇죠. 예, 잡으셨다고. 그런데 그 8.15 전후 무렵 이게 지금 나의 나이에 해당하는 어른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신 것 같습니다. 해방 전에 중학교를 다닌 그 나이면은 평소에 마지막 한 3, 4년 동안은 거의 굶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죠? 세상에 제일 귀한 가치가 뭐냐? 빵 한 조각 먹는 거. 그러면서 근로동원을 밤낮 다녀요. 공부는 안 하고 마지막엔. 근데 거기에 근로동원을 리드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전, 그 당시엔 경전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기술자가 그런 얘기를 해.
일본 애들, 우리 일본 애들하고 다니고 일본 애들이 한 80%고 조선 학생이 한 20% 되는데 우리보다 한 4배가량 일본 애들이 많고 우리가 좀 그렇다고 뭐 밤낮 서로 두들기고 싸우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길자가 막판에 이제 전쟁이 아마 끝날 거다. 너희들 고생도 끝날 거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몰래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 공산주의자거나 사회주의자거나 그랬을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제 말기에 가면 소위 우익이니 민족주의자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가버린 거야. 일본이 이길 줄 알았겠죠. 칭파 다 된 거지. 오로지 그 끝까지 남아서 싸우고 지키고 도망가고 어딘가로 가서 그런 것이 좌익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패망 같은 거에 관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지하에 그런 조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한낱 전기공 조금 우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낌새는 챘죠. 그러다가 하도 고생스러우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 집에다 전보를 쳐달라고 해서 떠나기 이틀 전인가 8월 하던 히로시마 원전 폭탄이 떨어지더라고. 뭔지는 몰랐는데 엄청난 폭탄이라고는 신문이 나고 곧 이튿날 이북으로 돌아갔지. 그러니까 고향으로 간 것이 해방된 그 해에 히로시마 폭탄이 떨어진 원폭이 떨어진 2일 후인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혹시 여기 그 연만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8.15 때 중학교를 보내셨을 때 선생님 그 말씀하고 비슷한 체험하신 선생님 계시면 좀 말씀 어디서 어떤 학교 다니시다가 8.15 전후에 그 체험 좀 말씀 듣고 싶은데 선생님 누구 좀 말씀 안 해주시겠습니까? 뭐 그 어디 계셨고 좀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지게를 갖고 오라고 자고간 이제 공부는 들어가서 안 하고 병행이 되어버렸어요. 병행이 되어버렸는데 공부를 못했죠. 선생님처럼. 그러다 해방을 많이 했죠. 그게 몇 학년 때입니까? 1학년 때죠. 1학년 바로 들어가자마자부터 지게. 바로 1학년이지. 그게 몇 년도입니까? 45년도인가 6년도가 됐죠. 45년 초. 45년도. 초겠죠. 지내놓고는 다 그때 그럴 줄 알았다. 4.19도 지내놓고 보니까 이승만 찍은 사람이 저 주위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승만 안 찍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물론 가짜 표겠지만은 뭐 이 지내놓고 보면 다 그걸 알았다 그러는데 8.15도 뭐 거의 정말로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어디 근로동원에 가서도 꼭 어떻게 그런 불순분자만 만나셔가지고 8.15를 하셨어요. 다행히 그걸 또 이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서 8.15를 겪으시면서 고 전후 8.15 겪으신 말씀을 좀. 가서 나흘 만에 5일 만에 해방이 됐는데 실제로 해방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대부분. 하여튼 왔으니까 환영하고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고 사회 벌써 그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친일 행위하던 관리하던 사람들, 친일 행위하던 사람들, 경찰에 있던 사람들 또는 뭐 그밖에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기독교 신자, 돈 많은 사람들, 과거의 친일파 뭐 이렇게 뒤숭숭했어. 한 서너 달 있는 사이에 거의 다 빠져나오죠. 남쪽으로. 한 5, 6개월 뒤에는 이제 토지개혁이 시작되니까 거기서는 토지개혁 시작되고 혁명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그 정신이랄까 기풍이 돌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그 사회를 끌고 갔던 사람들은 거의가 중학교 중학생이라는 그 당시에 지금에 말하면 박사 과정에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예, 예. 5학년 중학생이라 우리 같은 갑종 중학생이라는 건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원생보다는 확실히 저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해방 후에는 거기서 소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드물었으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 소작군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의 집에 새로운 사회 개혁이랄까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 예. 그 혹시 광주에서 8.15를 맞으셨던 선생님 계십니까? 광주에서 8월 15일과 16일 그 전후 어떻게 이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증언하실 선생님 계시면은 좀 그 자기 소개하고 좀 같이 함께 좀 뭐 자세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때 국민학교 5학년이었어요. 예. 광주에서 제일 큰 서수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8월 15일 날 천황폐하의 중대 반공성이 있다고 예고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아이고 우리도 이제 징용에 끌려갈란가도 모르겠다. 그렇게. 그럼 아버지가 상당히 생견짐에 계신 거예요? 예. 오후 3시, 4시쯤 되니까 충장로 거리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들이 마구 만세를 부르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은 만세란 어휘를 몰랐어요. 그때는 외말로 반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졌다는데 만세를 부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충장로 거리가 젊은이로서 꽉 차고 그랬대요. 한 오후 서너 시 넘어서 오후 4시나 5시로 넘어서 그렇게 기억돼요. 보였던 거죠. 그 국기는 들었습니까? 아니 그때 저는 국기 그릴 여가 없었겠죠. 예, 거의 그런 기억이 너무나 선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고향에 계시다가 바로 직후에 8.15 직후에 올라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경성 그때는 이제 서울이 됐지 경성은 아니고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큰 요인은 어떤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개인의 힘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큰 요인은 사회적인 건데 해방된 공간에서의 남한 사회라는 게 이게 그냥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까 아무런 질서도 없고 어떤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결여된 강자만이 힘 있는 자만이 그리고 친일파들이 그냥 모든 권력과 힘과 이걸 가지고 설치는 그리고 친일파들이 전부 일제 그 건물 재산 이런 걸 다 자기 거로 만들거든요. 마땅히 식민지 하에서 그 고생을 했던 민족에게 남아진 일본의 점령 식민지 재산은 건물이건 공장이건 뭐건 그건 전체 인민의 말하자면 민족의 재산이어야 하는데 몽땅 친일파들이 전부 쥐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해방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해방됐다는 기쁨을 나누어야 할 친일파 독립지사들은 잠깐 동안 그 햇볕을 봤을 뿐 곧 친일파들 일본 헌병, 일본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일본 이런 경찰 이런 것이 전부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에 아무런 질서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그냥 힘 있는 놈 그런 자들이 전부 지배해버리는 거야. 마구 지배.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야. 둘째는 이제 그런 속에서 나같이 고향을 떠나와 있는 개인은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있는가. 그래 이제
고학을 한다는 것이 성냥 장사, 성냥 그때 성냥은 요만한데 이런 거 10값 들어간 것을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팔거나 담배 엽초를 밤새 쌀아서 그걸 담배종이에 붓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말아서 한 육석 해가지고 나가서 팔던가. 그런데 그것도 또 못 해먹어. 왜냐하면 그 경찰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나와서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그걸 길가에다 펴놓고 팔았는데 자꾸 몰수해 가는 거라고요. 그 이거 없는 돈에 말이지 그 엽초 사다가 밤새 썰어서 며칠 썰어서 식사하게 고생하고 말아서 한 육구석 가지고 나와서 팔다가 길가에서 몰수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딜 가서 호소해야 하는가. 그런 걸 몇 달 하다가 그냥 해양대학으로 가게 됐지. 18살 국립한국해양대학 항해과에 입학했던 리영희.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안동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6.25가 발발하자 유엔군 연락장교로 군에 들어간다.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통역장교로 만 7년을 복무한다. 군에 계시면서 이 선생님께서 중요한 그 3가지 사건을 뭐 간단히 말하자면 전쟁이란 그 극한 상황에서 의식이 있는 어떤 지식인이라면은 깨칠 인간적인 각성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진주, 나 그때 전쟁 나자마자 이 지리산, 소위 그 당시에 지리산 공비토벌 부대 11사단에 왔었습니다. 남원에 11사단 연대 사단본부가 있고 난 우리 구연대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일으킨 구연대입니다. 근데 그때 그 뭐 얘기가 많지만 그런 전투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니까 이제 연대장이 장교들 회식을 시켰는데 거기에 소위 진주 기생이라는 여자들 데려왔어. 기생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 당시에 그냥 도망가지 못한 그러면서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들 데려다가 있었는데 난 그때 술도 별로 안 했었어. 근데 어떻게 약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와글와글 하는 사이에 나 그 여자에게 그랬던 모양이라 이 술판이 끝나면 나랑 어디 가자고 말이야. 22살인데 겨우. 술이 깨보니까 없어요. 그 주소를 물어서 집 잘 몰고 가니까 남강가에 그 대밭 남강 언덕 위에 참 초가집 보잘것없는 초가집 있더라고. 그 마당으로 쌀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안 나와. 아무리 불러도 한참 부르니까 나와요. 나는 그 술이나 따르는 여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나왔어. 마침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 높은데 토당이 높은데 집이 난 밑에 마당이 이렇게 낮은데 올라보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 뒤에서 보름달이 비쳐서 그 파란 보름달이 그 여성의 옷에 비치니까 말하자면 그 황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 여성의 후광 같은 거 있고. 그래 내가 하도 그래도 말 안 듣길래 권총을 뽑아서 참 그 유치하고 그랬지만은 뒤를 대고 한 난강을 대고 쏴서 한 방 팍 울려나가지 메리가 조용한 밤인데 그 당시에 군인 더구나 지리산 토벌 부대 중이니까 이건 뭐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쯤 된다고 착각한 거지. 그러고 상대방은 뛰어내려와서 내 팔 붙잡고 살려주시오 할 줄 알았단 말이야. 어림도 없이 내려다보면서 젊은 장교는 그렇게 사람을 협박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아예 생각지 마시오. 우리 진주 기생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진주 기생은
마음이 동하면 총소리에 날 필요 없이 갑니다. 총으로 사람을 지배할 생각 아예 마시죠. 딱 훈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소리 싹 깨더라고. 왜냐하면 대학을 갓 나오고 아주 순진할 때니까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지. 완전히 그 보잘것없는 하찮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저만큼 크게 보이고 내가 권총을 찬 내가 요만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깊이 그 절을 하고 돌아 나와서 거기서 내가 인간을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려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한 하나의 그 교훈을 마음속에 딱 가졌어요. 뭐 둘째는 내가 워낙 권총을 사격수도 있는 명사수로. 명사수죠. 네. 군대에서 지금도 그렇게 잘 쏘신답니다. 군대에서 배웠다는 것이 하나 남은 것이라면 권총인데 뭐 사단 최고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전투 884고치 향로봉 건봉산 전투가 끝난 뒤에 장교들이 필요하니까 술을 먹으러 나가는데 아야진 지금 아야진이니 강원도 그쪽 그 고문관이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여자들 이거 뭐 좀 비루한 얘기가 되지만 그럼 이제 혈병 장교가 여자를 하나 상납을 한단 말이야. 그 의료 그 뭐라 그러지 앰뷸런스에 이렇게. 근데 그 미군 고문관이 그걸 알고 자기 여자도 하나 사오라 이거지. 나의 역할이 아니라 그 혈병장의 역할인데. 그 내려가서 술 먹고 후에 다 둘을 구해가지고 이 누추한 그 사병 옷을 입히고 철모를 씌우고 애무왕을 탄 안에 물러놓지 이렇게 가지게 하고 그 앰뷸런스 뒤에 때려 싣고서 올라오는데 딱 속초가 그 전방과 후방의 경계선인데 거기서는 미군이 미국 헌병이 저걸 한다고. 그 들통이 났지. 돈도 뺏기고 여자도 뺏기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올 줄 알고 위스키 한 병 다 빈 이 고문관 소령이 여자가 안 오니까 뭐 그 길게 얘기할 거고 그냥 미친 거야. 돈 거야. 온갖 잡소리를 다 하는 거야. 욕을. 고문관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사병 1등병 미군이 더러운 한국 장교들 Dirty Korean officers 딱 그래. 그래서 내가 너 말 잘했다. 그 고문관에게 내 권총 탁 던져주고 당신 권총 내놓으셔.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나가서 결투한다.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 예. 강요했지. 사과를 정식으로 하거나 나에게 아니면 권총 가지고 나가자. 난 워낙 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거든. 내 권총에 실력을 아니까. 한참 있다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나면서 하고 한 달 뒤에 그 사람은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거든. 돌아가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난 한 달 동안도 계속 미워했어. 그 고문관을. 자식. 그야말로 dirty American officers. 더러운 미국 장교 놈들. 이러는데 후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산골에서 받으니까 그 사람의 편지야. 크리스마스 한참 지난 뒤에. 며칠 부끄럽고 그래서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개봉 못하고 있다 한번 뜯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내가 그때 당신에게 너무 신뢰가 많았다. 그러나 당신도 나의 그 처지에서 나의 심정을 남자로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가족들의 메시지까지 또 다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 내가 다시 내가 그 장교한테 또 졌어. 또 졌다. 내가 이거 이렇게 또 지는구나. 이런
인간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하나 그때 얘기할 건 그 권총을 하도 잘 쏘게 되니까 난 지금 일종의 그 평화주의자인데 일체 생명을 다치는 행위는 난 거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치고받고 하는 거라든가 인간이 동물을 살상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오락, 스포츠 이런 건 일체 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인데 왜 그래야 되냐면 권총을 워낙 잘 쏘다 보니까 작은 표말 같은 거 가지고서 쏘다가 점점 그 모든 그 기술에는 사격도 기술이니까 기술도 한계까지 올라가면은 도덕적인 정신적인 어떤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처럼 말하자면 조그마한 단위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무나 마구 쏘고 즐겁고 뭐 이러다가 살아있는 동물 막 쏘고 그러다가 쏘면 다 죽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이게 아니다. 내가 생명을 파괴하는 흉악한 그 기술을 배웠구나. 이런 말 해서 마지막엔 총은 그냥 차고만 다니지 일체 쏘지 않았어요. 그래 늘 마음으로 언제 인민군하고 이거 마주칠지 모르니까 내 마음으로 내 앞에 인민군 나오지 말아달라. 내가 장총을 가지고서 나를 먼저 발견하면은 그건 내가 죽겠지만은 느닷없이 어디 바위 틈에서 서로 마주칠 때는 분명히 내 권총에 넌 상대방 죽을 것이다 말이야. 그건 뭐 확신하니까. 비고문관이 귀국해서 그 잘못됐다 이해할 것이라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의기양양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패배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그 휴머니즘적인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는 선생님께서 그 소년 시대부터 군대 생활까지 그 역정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제대 전후해서 4.19를 겪어서 한 70년대 말 그 광주 5.18 전후까지를 다음 주에 계속 이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신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면 그 어둠의 시대에서 유일하게 횃불을 밝히고 진실의 등불을 들어 올린 것이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가 갇혀있는 한 사람의 피고인이 아니라 위대한 이 사람이 한국 국민의 참 스승입니다. 의식이 있으면은 진실이 보이는 거야. 지식만 있고 의식이 없으면 진실이 전혀 보이질 않아. 지식이라는 건 의식 없는 지식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8.15 특별기획 3부작 리영희 제2부 우상 파괴자로 거듭나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